그래. 둘째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지? 그럼요, 어머니.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구랑 가전은 다 골라놨다고 했고, 그럼 이제 집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니?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약금 다 걸어놨고, 이사하는 날 잔금만 치르면 되니까요. 아이고, 그러냐? 그럼 준비는 다 끝났네. 아유, 기특하다, 기특해. 우리 둘째는 누구랑 다르게 똑부러지고 혼수도 잘해오고 어쩜 이렇게 기특할까? 제가 뭘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걸 못해온 애도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며느리들이 다 둘째 너 같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저기 저쪽에 네 형님은 생전에 며느리 돌이 한 번 한 적이 없구나. 어머, 형님이요? 형님이 왜요? 왜긴 왜야? 쟤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이고,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면서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어떻게 혼수 하나 제대로 해보내지 못하니? 그런 걸 보면 너희 부모님과 다르게 저 집 사돈은 자식 걱정이라고는 모르는 양반일 거야. 결혼 준비로 바쁜 예비 동서와 대화를 나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수 얘기만 나오면 여지없이 나오는 제 혼수 얘기에 저는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다 보니 보통은 그냥 참고 견디는 저였지만 하다못해 예비 동서 앞에서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 욕만 하시면 될 걸 왜 괜히 잘못 없는 저희 친정엄마까지 걸고 넘어지시는 건지 그날은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괜히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까지 꺼내세요? 오늘은 더구나 예비 동서도 앞에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왜? 내가 못한 말을 했냐? 아니면 너도 이제 형님 된다고 기세등등하다 이거냐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듯이 말을 하고 있어?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동서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너무하신다 싶어서. 뭐, 내가 네 구박한다고 아니 꼽다 이거냐? 아니면 둘째랑 너랑 차별한다고 불만이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감히 그런 걸로 서운해할 자격이나 있어? 지가 언제 한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봤어야 말이지. 그런데도 내가 너를 얘랑 똑같이 대해야겠니?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예비동서 앞이라 저도 면도 있고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셔서 제게 악담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태도야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그날은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신 적도 없으시고 결혼해서 여태껏 제대로 며느리 대접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제 막 알게 된 예비 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갑고 친절하신지 아무리 둔하고 무딘 저라도 대놓고 드러내는 차별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그럴 자격도 없다며 또 저를 나무라셨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저랑 있을 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너무 화내시니까 형님이 가여워요. 새아가,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설마 너한테도 화를 내겠니? 나도 네 앞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저 기집애가 또 쓸데없이 사람 속을 긁잖니. 내가 지도로 뭐라고 하던 말던 다 지 탓인 것을 어디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싸가지 없이.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말이다. 우리 큰아들이 어디서 저런 걸 만나고 돌아다닌 건지 내가 아직도 쟤를 며느리로 들인 게 후회스럽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형님 착해 보이시는데요. 형님이 뭐 크게 잘못이라도 하셨어요? 잘못? 제가 잘못한 거 말하려면 밑도 끝도 없지. 애초에 저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애비도 없고 지 엄마는 파출부 다니고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공짜로 우리 집에 왔잖니? 어머, 형님 정말 그러셨어요? 혼수도 안 하신 거예요? 혼수는 무슨? 제 기껏해야 밥솥 하나 사들고 왔나? 저거 시집 올 때 완전히 빈털터리 깡통이었어.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난 우리 아들 꼬시더니 그렇게 번 돈은 다 지 엄마 갖다 줘버린 건지 결혼할 때는 돈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끝까지 결혼시키기 싫었는데 그놈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실수를 한 거지. 어머, 형님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기본은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싫어하시던 이유는 바로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가 혼자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애초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와 엄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파출부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달아 없어질 듯 일해도 남는 건 늘 빠듯한 생활비 뿐이었고 병을 앓으셨던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던 빚은 줄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는 늘 돈이 없었고 어릴 적 저는 그 흔한 과자 한 봉지 먹고 싶다는 소리도 못할 정도로 깊은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엄마의 고단한 삶을 보고 자란 탓인지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하루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엄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엄마는 어린 저까지 고생하는 게 싫으셔서 일하겠다는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 일을 다니면서도 여기저기 관절통이며 몸살에 늘 시달리셔야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아픈 것도 참으시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의 고생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방과 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아르바이트 해야겠니? 엄마는 네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돈은 엄마가 벌어도 되는데 아직 공부해야 할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하니?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너는 아직 어린데 괜히 네가 집안 형편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자기 용돈 벌라고 아르바이트 많이 해. 나랑 같이 일하는 언니도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는데? 법적으로도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이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걸. 네가 괜히 일찍이 철이 들어버려서. 아휴, 네 아버지만 살아 계셨더라도 우리가 이 지경은 아니었을 텐데 엄마가 해주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는 제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고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공부나 하라고 말리시는 걸 조르고 졸라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도 짐짓 괜찮은 척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 집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학교 성적에 대해 걱정하고 시답잖은 또래 연애에 대해 떠들 때마다 저는 늘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한 저한테 보통 또래 아이들이 하는 고민거리 같은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공부도 곧잘 하고 성적도 잘 나와서 저도 한때는 대학 진학을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실 적이라 집안 형편이 안 좋았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는 아이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비싼 학원비를 바랄 수도 없고,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혼자 아등바등 해봐야 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저는 결국 대학 입시를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냥 공부에 흥미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남 몰래 눈물을 흘렸었죠. 그래도 당시에 저한테는 저의 그런 욕심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고, 저는 아픈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월급을 받으니 제가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벌이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00만 원도 넘는 돈이 통장에 찍히니 순간 어린 마음에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 금방 빚도 다 갚고 언젠가 엄마와 단둘이 살 집도 사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기쁨도 잠시,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줄줄이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허탈함에 젖는 날들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좌절에 빠져 눈물 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힘들었지만 서로를 보면 늘 웃었고 그런 삶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엄마도 일 좀 쉬엄쉬엄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아직 젊고 팔팔한데 무슨 일을 쉬니? 그럴 바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딸 결혼 자금 만들어줘야지. 에이, 결혼은 무슨.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나중에 예쁜 집 지어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건데?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왜 결혼을 안 해? 너 설마 엄마 때문이야? 그래? 그냥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그렇지. 아, 됐어. 결혼해봐야 여자들은 고생만 하지. 나는 그냥 엄마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민지야, 엄마는 네가 집안 형편이나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너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 아빠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거든. 엄마는 아빠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아빠는 일찍 떠나버리고 그 뒤로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럼 엄마는 절대 후회 안 하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그래도 엄마는 네 아빠를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래야 민지 너를 만날 테니까. 엄마는 너랑 너희 아빠를 만난 게 제일 큰 행복이야. 그러니까 민지 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레 포기하지 말고 꼭 너만의 행복을 찾으렴. 엄마는 민지 너만 행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 저는 대학 입시를 포기했던 것처럼 결혼도 일찌감치 포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결혼 같은 걸 고민할 처지도 아니었고 매일같이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순한 제 삶에 남자 같은 게 있을 리도 없었거든요. 연애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다 보니 저는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남들 다 하는 연애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쫓겨날 걱정 없는 내 집 하나 마련해서 엄마랑 편히 지내고 싶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엄마의 말에도 생각 없다는 말을 하며 일밖에 모르고 지냈는데 그런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던 제게 빛처럼 한 사람이 다가와 주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생산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줄 알고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 회사 안에서도 평판이 좋았거든요. 저기, 혹시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테이블은 자리가 다 차서요. 그럼요, 앉으세요. 어차피 저는 금방 먹고 다시 작업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요. 아, 생산팀에서 일하시는 김민지 씨 맞으시죠? 오늘 작업량이 많다고 그러더니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점심은 편히 드셔야 할 텐데
많이 바쁘세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다 같은 회사의 직원인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아, 저는 최현수라고 합니다. 민지 씨, 식사 맛있게 하세요. 처음 남편이 제게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본사에서 생산 공장 관리자로 파견을 나온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많고 많은 생산직 직원 중 하나인 제 이름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유난히 밝고 눈에 띄는 남편의 이름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의 등장에 회사 여직원들이 한동안 시끄러웠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이름으로 저를 따뜻하게 불러주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었고 생산직인 제가 사무직과 업무적으로 크게 엮일 일이 없다 보니 저는 현수 씨를 지나가다 멀리서 본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우연하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저희가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것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제 앞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의 태도에 저는 괜히 설레이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몇 분 안 되는 짧은 그날의 대화가 의외로 제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일이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오늘도 바쁘게 가보셔야 된다 그러시고. 힘들기는 하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5년째이니까 뭐 이제는 눈 감고도 일할 수 있을 정도예요. 5년이나 계셨어요? 아, 그럼 저보다 선배이시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정년에 입사해서 고작 2년 차거든요. 네, 알아요. 본사에서 파견 오셨다고. 그래도 현수 씨는 사무직이라 편할 것 같네요.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의 말에 불쑥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대졸자들에게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사무직이라 편하게 일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거든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그래 보이세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서류나 보고서 작업이 많아서 야근도 잦고 정신 없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그래도 생산팀에서 열심히 해주시니 저희 회사가 돌아가는 거겠지만요. 이렇게 민지 씨처럼 점심시간까지 할애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오늘 민지 씨를 본받아서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네요. 민지 씨, 화이팅 하세요. 저는 자격지심에 못난 말을 뱉었는데도 그 사람은 생산직들의 고충을 알아주며 제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보통 사무직 직원들은 고졸에 힘든 공장을 하는 저희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현수 씨는 거리감을 두지 않고 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먼저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었고 그 사람의 그런 깊은 마음씨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며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이제 퇴근하세요? 네. 근데 현수 씨도 여기서 버스 타시나 봐요? 맞아요. 그동안은 퇴근 시간이 달라서 서로 못 만났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근데 오늘따라 버스가 늦네요. 그러게요. 얼른 집에 들어가셔야 할 텐데. 아, 민지 씨 하루 종일 작업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뭐, 그렇죠. 힘들기는 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현수 씨도 고생하셨겠어요. 아, 오늘은 그래도 야근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민지 씨랑 같이 퇴근도 하고 좋네요. 아, 민지 씨는 퇴근하면 보통 뭐 하세요? 퇴근하면요? 그냥 씻고 엄마랑 드라마나 보고 그러죠. 민지 씨는 어머니랑 단둘이 지낸다고 하셨죠? 어머니랑 시간 같이 보내드리고 민지 씨 정말 좋은 딸이네요. 아니에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좋은 딸은요. 무슨. 그냥 할 일이 없으니 TV나 보고 하는 거죠. 그러는 현수 씨는 데이트 같은 건 안 하세요? 데이트는요. 저 만나는 사람도 없는걸요. 현수 씨 같은 분이 왜요? 인기 많으신 것 같던데? 아이, 무슨요. 그렇지 않아요.
정작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걸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현수 씨? 그게 누군데요? 혹시 저희 회사 사람이에요? 민지 씨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민지 씨예요. 제가 민지 씨 좋아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제가 계속 티를 내는데 너무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용기 내 봤습니다. 민지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는 은근슬쩍 그의 마음을 떠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씨를 짝사랑하고 있던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그게 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수 씨는 역시 나랑 이어질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얼른 마음을 접으려고 했죠. 그런데 현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며 고백을 해오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며 용기 내 고백을 해온 현수 씨의 말에 저도 용기를 내었어요. 정말이에요? 현수 씨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정말 저예요? 그럼요. 설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 이런 걸로 장난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사실 저 민지 씨 좋아하게 된 지 꽤 됐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현수 씨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현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어요. 그게 설마 저일 줄은 몰라서. 민지 씨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지 씨도 저 좋아한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뭐예요? 저한테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시더니. 그럼 저는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정말 현수 씨 좋아해요. 현수 씨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현수 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와,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내가 잘해줄게요, 민지 씨. 나 한번 믿어봐줘요. 현수 씨가 평소 제게 잘해주었던 것이 그냥 직장 동료로서의 호의만은 아니었던 건지 그렇게 현수 씨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된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수 씨에게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저희 힘들었던 집안 얘기까지 하게 되었고, 현수 씨는 그런 저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해 주었어요. 민지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머니를 도와가며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멋져요. 현수 씨도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현수 씨가 회사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에 반했거든요. 아마 현수 씨처럼 착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사내 연애를 이어왔고, 어느새 저희 두 사람 사이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려던 제가 어느덧 그 사람과의 결혼을 꿈꿀 만큼 말이죠. 그리고 3년의 만남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 손꼽을 만큼 행복한 날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사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제 시어머니께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 너 괜히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팔자 펴부르는 거 아니냐? 가난한 네 엄마랑 너랑 먹고 살기 지지부진하니 남자 하나 물어서 편히 살아보려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현수 씨 사랑합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랑 민지 씨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요. 제발 좋게 좀 봐주세요.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거사.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감히 이런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니? 가난한 집 애랑 무슨 결혼이야? 너까지 괜히 저런 애랑 엮여서 평생 억척스럽게 살고 싶어? 평생 고생하며 저 자식 먹여 살릴 걱정이나 하고 싶으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 민지 씨랑 결혼 포기 못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시는 저희 집안 사정을 듣고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실망한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희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죠. 집안의 장남인 남편이 저같이 볼품없고 가난한 집딸이랑 결혼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저희의 결혼이 반대에 부딪히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위해 이별을 선택하려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해요, 현수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민지 씨는 정말 나랑 헤어질 수 있어? 나는 이제 민지 씨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현수 씨 어머님이 나를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어? 현수 씨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어머니 반대 무릅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나는 원래 결혼 생각도 없었어. 그러게 내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내가 헛꿈을 꾼 거야. 그러지 마, 민지 씨.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해. 현수 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나는 모아둔 돈도 없어. 어머님이 저렇게 반대하시는 와중에 내가 혼수도 제대로 못해가면 얼마나 더 싫어하시겠어. 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내가 민지 씨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모은 돈은 꽤 있고 우리 둘이면 어떻게든 잘 살 거야. 민지 씨 나 못 믿어? 현수 씨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현수 씨한테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시지. 무슨 소리야? 민지 씨가 왜 나한테 모자란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직 민지 씨를 잘 모르셔서 그래. 어머니도 민지 씨를 알게 되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혼수 같은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하면 되지. 그러니까 민지 씨는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동안 빚을 갚고 생활비를 대느라 저축할 여유도 없었고 혼수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더 미루고 싶었지만 남편은 혼수 같은 건 필요 없다며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하며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어렵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합가하여 시작된 시댁살이는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어요. 결혼 허락을 하시며 저를 받아주신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볼 때마다 가난을 이유로 저를 괴롭히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합가 안 하면 결혼 허락 안 하겠다고 한 건 알지? 예, 어머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전 재산 털어서 집 얻겠다 그러는 거 내가 말리느라 애먹었다. 아니, 너는 혼수도 못 해오는데 우리 아들이 혼수에 집까지 해가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네 탓이지.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고생해야 할 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는 무슨? 내가 니들 결혼시켰다고 해서 너를 받아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아직도 네가 내 며느리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빈몸으로 시집 온 만큼 몸으로라도 때우라는 거야. 앞으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게 공짜로 시집 왔으니 감사한 줄 알고 살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늘 제게 미안해하고 그만큼 너무 잘해주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만큼 저희 친정엄마를 챙기는 남편을 보며 저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미워하시고 예비동서와 저를 비교하고 계셨어요. 쟤는 공짜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 피만 빨아먹는데 그런데 둘째 너는 그 좋은 집을 해오지 않니? 내 팔자의 며느리 복은 없다 싶었더니 내가 다 너를 만나려고 그런 모양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집 해오는 게 뭐 대수라고요. 집이야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래도 그 집이 그냥 보통 집이니? 수십억 한다는 강남 아파트인데 내가 칭찬할 만도 하지.
아유, 우리 둘째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너 같은 아내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장남은 결혼을 잘못해서 여태 이러고 사는데 말이야. 우리 큰애도 너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동서를 예뻐하시나 했더니 동서가 시동생 대신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해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동생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유난히도 좋아하시더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 저를 더 구박하셨던 모양입니다. 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런 구박을 당해야 하는지, 동서가 시집 오면 얼마나 더 저를 비교하실지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더욱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으로 온 남편이 내민 종이 한 장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약속 있다 그러더니 왜 그렇게 일찍 왔어? 재수씨, 나랑 얘기 좀 해요. 뭐냐, 왜 그래? 뭐길래 들어오자마자 네가 새아가를 찾아?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재수씨한테 직접 들어야겠으니까. 네,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여기 이 사람 재수씨예요? 이거 재수씨냐고요? 외출을 했던 남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들어와서는 갑자기 동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웬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건 다름 아닌 수배 전단이었어요. 왜 경찰서 같은 곳에 붙어있는 범죄자 수배 전단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예요? 당연히 저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았는데. 거짓말할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 주시죠. 정말 아닙니까? 이게 뭔데 그러냐? 어머, 이거 범죄자들 찾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걸 왜 새아가한테 내밀고 있어? 아무래도 재수씨가 수상해서요. 여기 이 사람 정말 본인 아닙니까? 대답해요. 아니라는데 자꾸 왜 그래요? 아주버님 말은 지금 제가 범죄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몰아가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식구가 될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지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새아가가 범죄자라니? 아가, 너 아니지? 이건 너 아닌 거지?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진짜 황당해요, 지금. 제가 사기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마 저를 닮은 사람이겠죠. 여기 적혀있는 이름도 다르잖아요. 저랑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가져온 범죄 전단지에는 예비 동서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혼인 빙자 사기로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전단지를 내밀며 동서를 추궁했지만 동서는 당연하게도 그 전단 속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비 동서의 말을 믿어주기에는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예비 동서와 너무 똑 닮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얼굴의 점 위치까지 말이죠. 아무리 닮은 사람이라 그래도 점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지금 그런 거짓말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당신이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정말 어머니. 어머니는 제 말 믿으시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예, 현수야. 얼른 민수한테 전화해봐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지. 이미 제가 오면서 민수한테도 얘기해놨어요. 민수 말로는 이 여자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다던데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뭐라고? 돈을 빌려줬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돈을 빌려줘? 재수씨가 신혼집을 해온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집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느니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며 돈을 몇 번 빌렸었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그게 수억이래요. 수억이라니. 민수가 쟤한테 수억을 빌려줬다고? 아니, 걔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돈이겠어요. 은행 돈으로도 모자라서 그놈이 사채까지 쓴 거죠. 바보같이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새아가 너 정말 사기꾼이니?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지? 이제 와서 뭘 더 물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묻는다고 저 여자가 순순히 인정하겠어요? 그러게 부잣집 딸이랑 결혼시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뭔가 이상하니까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엄마도 그동안 제처 무시하시고 저 여자 편만 드시더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미 시동생이 예비 동서에게 돈을 몇 차례 빌려주었답니다.
예비동서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해온다는 이유로 부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은 통장이 묶여 있어서 당장 급전이 없다는 둥, 금방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는 둥,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동안 예비동서가 부잣집 딸인 줄만 알고 있었던 시동생은 그런 예비동서의 말에 완전히 속아서 금방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물론 그 돈은 은행 대출과 사채로 구한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인 줄 알았던 예비동서가 사기꾼이었다는 게 밝혀져 버리니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시던 시어머니도 결국 남편과 시동생의 증언에 예비동서가 사기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속았다는 걸 알았다고 한들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꾼을 잡았어도 사기꾼이 직접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사기꾼인 게 밝혀지며 예비동서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시동생이 예비동서에게 당한 피해 금액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예비동서가 금방 갚을 거라 생각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줬던 거였는데 이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을 크게 받은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엄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문제라고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애초에 네가 가난뱅이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부잣집 며느리한테 관심이나 뒀겠니?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민수라도 제대로 결혼시키고 싶어서 괜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지라는 말이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화살을 저한테 돌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 일이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몰라. 다 네 탓이야. 이게 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다. 시어머니의 억지 주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어떻게 예비동서의 사기 행각까지 제 탓으로 몰아가실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에 효자였던 남편마저 완전히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정말 노망이 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저 사람 탓이에요? 속물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 제대로 못 본 어머니랑 민수 탓이지. 어머니 끝까지 저 사람을 괴롭히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야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네요. 저 그동안 충분히 많이 참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자식돌이 하겠다고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세요? 저 그동안 저 사람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 데려와서 어머니한테 고통받게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너무하게 행동하시는 거 저 어머니 자식이라서 그동안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뭐?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 네가 이 애미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소리니? 어머니 괴롭힘으로부터 제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저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한테 더 이상 못난 남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저희 오늘부로 이 집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반성하실 때까지 어머니 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네가 기어이 애미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저깟 기집애 하나 때문에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 그러게 적당히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착한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괴롭히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나 착한 저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막무가내 폐악질을 참다가는 저 사람이 먼저 잘못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저 사람의 하나뿐인 남편이고 제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 제 아내에게만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이미 다 갚은 것 같으니 더 이상 저한테 자식돌이 바라지 마세요. 야, 그래서 니들이 이 집을 나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갈 곳이나 있어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지 같은 쟤랑 나가서 뭘 어쩌겠다고?
끝까지 저를 거지 취급하며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제가 숨겨놓던 통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동안 취미로 주식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머니가 하도 돈 가지고 저를 무시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려고 작정을 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주식으로 제가 꽤 큰 돈을 벌었지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벌어봐야 뭐 얼마나 한다고 100만 원이나 벌었냐? 아니요, 10억이요. 제가 주식에 재능이 있는지 10억이나 넘게 수익이 났지 뭐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면 저는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어디 이래도 제가 아직도 가난뱅이 같아 보이세요? 네가 어떻게 저 큰 돈을... 이게 다 진짜냐? 왜요? 수십억 아파트 해온다고 사기친 예비 며느리로 모자라서 저까지 어머니한테 사기칠까 봐서요? 제가 돈이 없었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가 나가 살아도 길바닥에 나 앉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이제 집 팔리고 나면 어떻게 할지 앞가림이나 걱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저는 곧장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친정집에 두고는 혼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저희 짐을 모두 싸들고 나왔어요. 그 효자였던 남편이 저를 위해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는 것이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의 행동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시댁을 벗어나자마자 답답한 숨통이 탁 트이는데 그동안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잘하고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으실까 기대가 있었는데 사기꾼 예비 동서에게는 답없는 질문만 하시던 분이 저한테 모든 탓을 돌리시는 걸 보며 저는 결국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어머니는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겠구나. 내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결혼하고 몇 년 만에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상처받은 저를 위해 남편은 큰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결정을 하게 되어서 미안해. 내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 속은 어떨지 모르겠네. 괜찮아. 사실 오래전부터 다짐했던 일이었거든. 나도 어머니가 변화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변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번 일로 결국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당신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 결정이고 당신 탓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동안 당신을 혼자 힘들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할 뿐이야. 고마워 여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어.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면 우리도 예쁜 집 지어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 살자 여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그동안 당신이 희생한 거 이제 내가 보답해 줄게.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자.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꿈이 그거였었잖아. 예쁜 집 지어서 장모님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 꿈 이제 이루게 해줄게. 물론 당신 주식 수익률 덕분에 집도 지을 수 있는 거겠지만 말이야. 정말이야 여보? 정말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줄 거야? 전부터 늘 생각했었어. 당신이 시댁살이 한다고 고생하는 거 보답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당신한테 빚 갚게 해줘.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은 당신이랑 장모님 위해서 살게. 그렇게 시모와 연을 끊은 뒤 저와 남편은 제가 벌어들인 주식 수익금으로 경기도 외곽에 좋은 땅을 매입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엄마를 모시게 되며 저는 이제서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괴롭혔던 시모의 말년은 편안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고 난 뒤 결국 시모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시동생이 알아서 시모를 모실 줄 알았는데 시동생도 자기 앞가림 하기가 어려운 처지인지 시모를 국가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요양원 비용을 내지 않아서 곧 쫓겨날 처지라며 결국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왔던 거죠. 요양원비 우리가 내자 여보. 뭐? 됐어. 영 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그래도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모른 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당신도 마음 불편하지 않아? 나는 이미 자식돌이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내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당신 일이면 내 일이기도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쩌면 이게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인 것 같거든. 복수? 그게 어떻게 복수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괴롭힘 당했어?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돈 가지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당신 목숨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 어머니 속이 어떠시겠어? 자존심도 상할 테고 나한테 겁도 나시겠지.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복수가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요양비는 내가 내게 해줘.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이제 나한테 별로 큰 돈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저는 그 후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통장에는 수십억의 돈이 잠들어 있었죠. 그런 제게 시모의 요양병원비는 껌값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껌값으로 제 나름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시모에게 마지막 자식돌이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제 방식대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하며 저희의 삶을 다시 꾸려나가고 있죠.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제 삶에 이제야 비로소 제가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고 믿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상처를 딛고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